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임 스트리밍 세션을 맡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하흥수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게임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면 AWS 아키텍처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아키텍처와 사례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스트리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트리밍이 기존의 온라인 게임이나 웹GL 게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게임 스트리밍의 두 가지 이제 근간이 되는 기술인 웹 RTC에 대한 아키텍처와 중요한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한 기능 설명드리고,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픽셀 스트리밍이라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트리밍을 AWS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데모를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좀 네트워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스트리밍을 워크로드를 구축할 때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스트리밍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임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먼저 고사양 하드웨어 PC 또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와 같은 콘솔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장시간 동안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캡처한 그림은 특정 플랫폼에서 한 20기가 넘는 70기가 정도 되는데요. 이 게임을 다운받기 위해서 거의 3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나온 그림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고 싶어도 다운로드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그것이 싫다고 현장 구매를 하러 가더라도 인기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워서 새벽부터 이런 마트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게임 스트리밍은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온라인 원격 PC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를 게임 콘텐츠에 적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의 PC나 콘솔 기기가 없어도 웹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내 PC가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고사양 게임을 바로 즐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게임 스트리밍이 사실은 하나의 줄임말인데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용자들이 모두 원격으로 붙어서 서버에서 게임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서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마존 루나가 이제 출시를 하고 얼리 액세스가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또 예전에 2020년에는 지포스 나우가 먼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구글 스테디아는 내년에 사업을 접는다고 했지만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 또 그리고 KT에서 제공하는 게임박스와 같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해외에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스트리밍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베네핏, 사용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대폭 끌어내서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보통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월정액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서비스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고사양의 게임의 경우에도 콘솔 기기 없이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망설였던 여러 고객들 사용자들도 이 게임의 사용자로 쉽게 편입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게임 플레이를 시청하는 시장도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한 플레이를 시청하기도 하고, 또 트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 플레이를 시청하는 그런 시장도 매우 커져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이러한
새로운 이런 시청자의 그런 새로운 스트리밍 시장과 그리고 마케팅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블랙미러의 벤더스네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단순히 시청자가 영화를 끝까지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결말을 지을지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마치 영화지만 게임과 같은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이 사실 게임도 사실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영화가 게임 같고 게임이 영화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 컨텐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게임 스트리밍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시장이 미성숙해 있고 레퍼런스가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고객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고민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러한 다큐멘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Q&A나 포럼에 이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문이 가장 없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도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른쪽 가운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네트워크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성능적인 이슈로 인해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끊기거나 그리고 프레임 드랍률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아직 게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최적화시켜서 게임 서비스를 이제 론칭하는 데까지 이르렀더라도 사실 이제 서비스를 론칭할 때 보면은 그만큼 고사양의 인스턴스와 그런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적인 면, 성능적인 면, 그리고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문의를 듣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면서 이 세션을 만들게 됐고요. 특히 이제 언리얼 4 엔진에 대한 레퍼런스는 그래도 약간 있습니다. 근데 언리얼 5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WS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아키텍처와 여러 가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제공을 드리고 싶었고, 성능적인 면, 특히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 한 명과 여러 명의 시청자가 플레이할 때 혹시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대규모 시청자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아키텍처적으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비용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 세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게임 스트리밍의 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게임 스트리밍과 온라인 게임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은 게임 스트리밍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온라인 게임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보시면 위에서는 2D, 3D 그래픽 렌더링과 로컬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만 밑에 게임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보시면 단지 스트리밍 수신만 합니다. 그리고 2D, 3D 그래픽 렌더링이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 단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서버 단에서는 이런 렌더링한 데이터를 압축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게임 영상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비슷한 게임 형태로서 웹GL 게임이 있습니다. 웹GL 게임은 장점으로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게 빌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니티나 또 언리얼 엔진에서 플랫폼 선택하시고 패키지 빌드만 하면 빠르게 빌드를 할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결국에 웹 브라우저로 붙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웨어 성능이 결국에는 똑같이 고성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게임 스트리밍은 지금 말씀드린 단점들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는 미디어를
스트리밍하면 되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작업이 없고, 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입력만 하고 수신만 받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더욱더 안전합니다. 또 그래픽 카드나 이런 하드웨어, 이런 성능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바로 앞장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바로 단점입니다. 레퍼런스가 없다,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인한 게임 지연 등 성능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나 네트워크 비용, 특히 DTO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스트리밍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핵심 기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고해상도의 게임 화면을 가볍게 압축해서 보낼 수 있는 인코딩, 디코딩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대용량 스트리밍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글로벌 서버의 그런 네트워크 지연 극복 기술, 또 FPS 게임의 경우에 특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 입력을 빠르게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대규모 사용자들, 대규모 시청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웹브라우저 하나만으로 또는 간편한 컨트롤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임 스트리밍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웹 RTC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웹 RTC 아키텍처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웹 RTC 아키텍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은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서로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영상통화나 음성통화 다자간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P2P 파일 공유와 같이 데이터 공유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게임 스트리밍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웹 RTC 아키텍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상단의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웹 API를 통해서 웹 RTC 아키텍처의 가장 첫 번째 API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커넥션을 맺고, 그리고 그 밑에 세션 관리하는 계층을 통해서 보이스 엔진과 비디오 엔진에 압축된 데이터들을 캡처된 데이터들을 잡음을 제거해서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스 엔진과 비디오 엔진의 코덱이나 여러 가지 잡음 제거 레이어가 아니라 웹 RTC에서 데이터를 통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RTP 스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RTP 스택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TC 스택은 UD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이 기반 하에 ICE라는 프레임워크 과정 하에서 스턴 서버, 턴 서버가 서로 클라이언트 간에 또는 서버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는 DTLS라는 계층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보안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위에서 SRTP나 SCTP와 같은 프로토콜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RTC 피어 커넥션과 데이터 채널은 각각 엔드포인트로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결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굳이 픽셀 스트리밍에서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뒤이어서 말씀드릴 그런 픽셀 스트리밍에서 로그에 이러한 용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ICE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ICE는 영어로 인터랙티브 커넥티브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끼리 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끼리 서로 연결을 맺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과정 또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웹 시그널링 서버와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그 ICE의 기반 하에서 최적의 경로,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 스턴 서버이고, 또 서로 간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데이터를 릴레이해주는 턴 서버가 있게 됩니다. 뒤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P라는 것은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이라는 것으로서 메타 정보를 저장합니다. 서로 클라이언트나 서버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포맷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상도가 얼마인지, 어떤 코덱을 쓰는지, 수신 여부, 여러 가지 메타 정보가 있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끼리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서 이 S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에 메타 정보를 먼저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 암호화된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SSL, TLS 그런 보안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SCTP와 SRTP는 UDP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프로토콜로 보실 수 있고 이런 웹 RTC의 다이렉트 커넥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턴과 턴 서버의 역할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스턴 서버의 역할입니다.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끼리 서로 다이렉트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보통 클라이언트들은 NAT 환경으로 사설 IP로 라우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어디에 접속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데 스턴 서버가 바로 이렇게 서로 간의 주소를 알려주어서 서로 간에 연결을 맺을 수 있는 도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턴 서버가 있다고 해서 라우터의 방어백 정책이 강화되어 있다면 서로 간의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턴 서버가 서로 간의 다이렉트 커넥션 대신 대체 릴레이 서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웹 시그널링 서버입니다. 방금 전에 아이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면서 서로 간의 최적의 경로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웹 시그널링 서버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턴 턴 서버를 리딩을 하여서 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도와줍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먼저 웹 시그널링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시그널링 서버가 픽셀 서버와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메타 정보를 SDP 프로토콜 하에서 메타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스턴과 턴 서버에게 명령을 내려서 클라이언트와 또 서버 간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RTC 피어 커넥션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다이렉트 커넥션이 맺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SRTP, SCTP 프로토콜 하에서 DTLS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미디어 데이터가 전송이 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턴 서버, 턴 서버 그리고 웹 시그널링 서버가 이 앞으로 말씀드릴 픽셀 스트리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웹 RTC에 이어서 언리얼 픽셀 스트리밍 서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말고도 유니티에도 유니티 렌더 스트리밍이라는 동일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언리얼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들을 접했을 때 레퍼런스가 너무 없고 또 있더라도 바로 적용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처음 진행하실 때 에디터를 여시고 가장 먼저 플러그인 정보 중에서 픽셀 스트리밍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리얼 4의 경우에는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으나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체킹을 하시고 리부트를 한 다음에 다시 체킹하고 리부트하는 한 4번의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빌드를 하고 이제 로그를 확인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설정한 경로에 빌드된 파일들, 실행 파일과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스크립트로 가기 전에 먼저 다시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에디터 프레퍼런스에 있는 플레이 인 스탠드 얼론 게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카피하셔서 빌드한 그 실행 파일과 같이 실행을 시켜줘야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파라미터 값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데 픽셀 스트리밍 IP라는 것이 딱 이름을 봤을 때는 스트리밍 서버의 IP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웹 시그널링 서버의 IP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픽셀 서버와 웹 시그널링 서버가 서로 같은 물리적인 서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웹 시그널링 서버를 따로 두시는 경우에는 이 픽셀 스트림 IP에 웹 시그널링 서버 IP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스트리밍 포트를 여러 개 달리해서 한 개의 픽셀 서버 외에도 여러 개의 픽셀 서버를 띄우는 경우라면은
그만큼 웹 시그널링 서버를 포트를 달려서 다양하게 띄우실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포트로 연결하시면 접속이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드된 곳으로 가서 실행 파일에다가 방금 카피한 그 파라미터 값을 같이 넣고 쇼컷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오른쪽처럼 데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웹 시그널링 서버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 서버에 있는 웹 시그널링 서버 밑에 플랫폼 언더바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기동 스크립트들은 플랫폼 언더바 스크립트 안에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파워쉘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 시그널링 서버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실행 파일을 파라미터와 같이 띄워서 스트리밍 서버가 실행이 되면 가장 밑에 스트리머 커넥티드란 메시지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잠깐 녹화했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된 곳에 들어가서 윈도우 밑에 픽셀 스트리밍 데모를 파라미터 값을 넣어서 이미 쇼컷을 만들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것은 픽셀 서버에 RDP로 들어가서 실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RDP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다른 게임도 돌려보면은 음성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엇박자가 발생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해상도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는 장면과 좀 더 플레이하는 장면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웹 시그널링 서버를 띄우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언더 스크립트에 들어가서 윈도우 0은 CMD, 윈도우 거는 CMD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로 실행하면 이렇게 기동이 되면서 마지막에 스트리머 커넥티드란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픽셀 서버에서 나와서 직접 클라이언트 외부에서 웹 브라우저로 띄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금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격으로 붙더라도 실제로 플레이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 이게 플레이가 뭐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태 창이 나오고 여기에 초당 바이트 레이트나 FPS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정확한 수치를 뽑아서 게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여러 가지 성능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빌드된 곳에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지루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데모를 구성하면서 고생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드된 곳에 웹서버 밑에 들어가면은 웹 시그널링 서버랑 그다음 매치메이커, SFU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서버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그널링 웹서버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매치메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앞단에서 웹 시그널링 앞단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매치메이커 서버가 비어있는 웹 시그널링 서버로 리다이렉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어있는 웹 서버에 매치메이커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분산시킬 수 있는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고요. SFU도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약간 엘라스틱 캐시와 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FU 서버는 뒤이어서 아키텍처적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 시그널링 서버의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cyrus.js가 있는데 사이러스 서버가 바로 웹 시그널링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웹 시그널링 서버의 모든 로직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fig.json이라는 것은 이 cyrus.js를 실행시킬 때 필요한 환경 구성 파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웹 RTC 아키텍처에 나오는 스턴 서버, 턴 서버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SFU, 매치메이커 서버를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 IP 주소를 여기에다가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시고
설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플랫폼 언더 스크립트를 실행하셔서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 언더바 시그널링 서버 외에 턴 서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턴 서버와 턴 서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코어 서비스인데, 이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스턴 서버와 턴 서버를 웹 시그널링 서버랑 다른 곳에 위치를 시키고 싶으실 때 이것들을 따로 카피하셔서 그 서버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위드 턴 시그널링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웹 시그널링과 스턴 턴 서버를 함께 같이 실행시키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음으로서 매치메이커 서버도 마찬가지로 매치메이커.js, config.js이 있고, 실행 파일은 run.sh로 간단하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F인데, SF도 동일하게 SF 서버, config.js가 서로 간에 접속을 하는 정보, 그리고 실행을 할 때 실행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데 run 언더바 클라우드랑 run 언더바 local.sh로 실행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둘 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SF 서버를 실행을 했을 때 입력이나 컨트롤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GitHub나 이런데 이런 웹 시그널링과 그리고 이런 SF 서버 로직을 이미 구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수정을 하시거나 여기 있는 소스를 분석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언리얼 쪽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개선점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궁금해하시는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먼저 픽셀 스트리밍 그 문서에 있는 아키텍처를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그널링 웹 서버와 스턴 서버, 턴 서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먼저 시그널링 웹 서버에게 요청을 하면 픽셀 서버로 요청을 다이렉트를 맺게 되는데, 그때도 스턴 서버, 턴 서버를 이용해서 다이렉션 커넥션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픽셀 서버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파이터와 같이 한 화면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플레이하는 경우, 또는 횡 스크롤 형태로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HTML을 여러 개 두어서 사용자별로 부분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은 여러 대의 픽셀 서버와 웹 시그널링 서버가 뜨게 될 텐데요. 이때는 매치메이커 서버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는 매치메이커에만 접속을 하고 매치메이커가 웹 시그널링 서버로 알아서 리다이렉팅을 해주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뒤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데모로 넘어갈 건데요. 픽셀 스트리밍 아키텍처 최적화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웹 시그널링 서버는 픽셀 서버랑 기본적으로 1:1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용자만큼 서버도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이면 비용을 감당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웹 시그널링 서버를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여러 대를 띄워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는 아예 웹 시그널링 서버랑 그 픽셀 서버를 같은 로컬 호스트 안에, 같은 물리적 서버 안에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웹 시그널링 서버가 1:1로 붙는 경우에는 서버의 부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같이 두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서버 대수를 줄일 수가 있고, 스턴과 턴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대의 웹 시그널링 서버를 스턴 서버, 턴 서버가 한 대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서 적절한 사이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치메이커도 마찬가지로 1:N 구조로서 여러 대의 서버 대신에 적은 수의 서버로 여러 대의 웹 시그널링 서버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웹 시그널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여러 개의 웹 시그널링 서버를 띄우거나 또는 픽셀 스트리밍 서버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고, 스턴 서버, 턴 서버는 아예 코어 턴 서버라는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서버에서 같이 실행을 하고 여러 개의 웹 시그널링 서버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매치메이커도 마찬가지인데 소스들을 분석해 보다 보니까 매치메이커나 웹 시그널링 서버가 서버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치메이커나 웹 시그널링도
람다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버의 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서버들 자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EKS로 관리하는 아키텍처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롤플레잉 게임을 구현한 것들을 보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WS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개의 인스턴스가 필요합니다. 또는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매치메이킹 서버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커넥션 요청을 하고 매치메이킹 서버는 이 요청을 웹시그널링에게 전달합니다. 웹시그널링은 연결되어 있는 코어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주도해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픽셀 스트리밍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대의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치메이킹과 코어턴은 적은 수의 대수 그리고 웹시그널링과 픽셀 스트리밍은 1대1이거나 또는 같이 합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매치메이킹 서버도 이렇게 람다로 관리하시고 그 웹시그널링 서버의 위치 정보나 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보들을 DDB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웹시그널링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셀렉티드 포워드 유닛을 이제 설명드리게 되는데 대규모로 사용자가 붙거나 했을 때 어떻게 성능 최적화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SVFU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셀 서버에 웹시그널링 서버가 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 픽셀 서버는 SVFU 서버에게 렌더링한 데이터를 보내주고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SVFU 서버가 컨트롤러 플레이어의 플레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시청자가 SVFU 서버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웹 RTC 아키텍처라는 것이 다자 간의 회의를 영상 통화를 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이다 보니까 대규모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많은 사용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서 시청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서 인코딩한 프로그램을 변환해서 SVFU에 붙는 식으로 해서 대규모 시청자를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EKS로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 아키텍처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는 API 게이트를 통해서 람다 매치메이커 서버 또는 람다나 매치메이커 서버를 통해서 붙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퍼블릭 서버넷에 있는 시그널링 서버나 코어턴 서버와 연결을 하게 되고 실제 게임은 프라이빗 서버들에 있는 픽셀 서버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게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토 스케일링 그리고 EKS로 관리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데모 하는 동영상이 너무 커서 프리젠테이션에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먼저 매치메이커 서버를 통해서 접속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언리얼 픽셀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데모 게임을 실행하는 화면이고요. 이미 여기에는 그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 있어서 실행할 때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원격 데스크톱으로 붙었기 때문에 약간 음성과 플레이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해상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픽셀 서버에서 나가서 이제 매치메이커 서버랑 웹시그널링 서버에 접속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웹시그널링 서버를 띄우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플랫폼 언더바 스크립트에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 베시 폴더에 있고요. 여기 있는 파일들 실행하면 이렇게 리스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치메이커 서버를 연결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계속 에러를 내고 있고 오른쪽에서 매치메이커 서버를 기동하게 되면 이 에러가 사라지면서 연결됐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보시면 Cyrus Connected to Matchmaker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서로 통신이 된다는 마지막 핑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서비스를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방금 매치메이커 서버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주소가 3.38로 바뀌게 되죠. 이게 웹 시그널링 서버의 역할이 주소입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를 잘하지는 못해서 게임 플레이보다는 어느 정도의 화질이나 품질을 보여주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끊김이 없고 부드럽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원래는 테스트를 하다가 게임이 재미있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전환을 하더라도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G4DN 4X 라지에서 실행한 그리고 윈도우 서버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 시그널링 서버, 스턴 서버, 턴 서버, 그리고 매치메이커 서버를 다른 리눅스 서버에 구현을 해서 연결한 상태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윈도우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리눅스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G4DN 2X 라지에 돌린 화면입니다. 조금 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가 한 2분 정도 발생했었는데 거의 버벅거림이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거나 햇빛이나 또 이렇게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까지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점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특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또 다양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플레이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태 창을 열어서 FPS가 얼마인지 좀 확인했는데 보통 54, 55, 56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사율이 60 미만으로서 양호한 그런 주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을 하면서 CPU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했는데 처음에 한 50% 정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SFU 서버 같은 것들을 붙이게 되면은 픽셀 서버의 네트워크 아웃은 트래픽은 줄어들고 SFU의 인아웃이 높게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SFU 서버가 실제로 픽셀 서버의 여러 가지 부담들을 덜어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로 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핸드폰에서 실행한 건데 실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해상도가 떨어지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해상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을 대기하는 화면이고 이제 플레이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핸드폰에서 실행시키더라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품질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에 이러한 웹 브라우저용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모자르기 때문에 데모를 좀 축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모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저희 프레젠테이션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스트리밍 워크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이렉트 커넥션을 맺고 지속적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라우팅 구성을 하셔야 되고, 워크로드 테스트를 하실 때 하나의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 여러 개를 띄우신 식으로 테스트하면 정확한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여러 사용자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AWS 디바이스 팜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접속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DTO가 너무 높습니다. 실제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최소 50메가에서 500메가까지 데이터 네트워크 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SFU 서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하고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청자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실제 테스트하는 결과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G4ODN 2X 라지가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라이라 게임의 경우에도 X 라지로 사용했을 때는 좀 버벅거림이 있었고요. 반대로 4X 라지에서 띄웠을 때는 안정적으로 돌아가지만 4X 라지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픽셀 인스턴스를 띄웠을 때는 버벅거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서 여러 개를 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적은 사이즈로 여러 개로 구성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G4DN 인스턴스가 수량이 부족하다면 G5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스턴스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중요한 여러 가지 클로우드 베타 테스트라든지 또는 뭐 VIP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면 미리 이렇게 온라인 온디맨드 용량을 통해서 그 예약을 통해서 미리 수량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노선으로 최소 2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전에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I나 세이빙 플랜을 통해서 미리 아예 용량 확보도 하면서 비용 절감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굳이 리눅스를 보여드렸는데 윈도우용으로 빌드된 것들을 윈도우에서 리눅스용으로 빌드를 해서 단순히 카피하고 그래픽 카드만 리눅스에 그런 설정을 해줬더니 바로 게임을 실행하고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게임들은 픽셀 서버는 윈도우로 띄우기보다는 리눅스 서버로 띄우는 것이 좀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RI나 세이빙 플랜을 적용하시면 좋은데 RI가 좀 더 저렴한 비용일 것 같고요. 또 스팟 인스턴스가 많지는 않지만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오른쪽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용인 경우에는 0.27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G4DN 2X 라지의 경우에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질문 시간인데 상당히 많은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비용은 어차피 그 네트워크 트래픽 아웃에 따라서 코스트 익스플로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리얼에서 딴에서 뭔가 최적화를 해서 그만큼 좀 더 데이터를 조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언리얼 5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서를 보면서 최적화하는 옵션들을 찾아봤는데 이미 다 되어 있거나 자동으로 적용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서버 단에서는 결국에는 시그널링 서버나 매치메이커 서버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FU나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는 것도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그널링 서버는 그다지 부하가 걸리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시그널링 서버랑 언리얼 서버가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네, 혹시 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말씀 먼저 해주십시오. 예. 그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NAT 경유에서 가다 보니까 그 내부 방화벽에 있는 컴퓨터들이 접속이 잘 안 돼서 네, 맞아요. 턴 서버를 좀 반드시 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턴 서버를 이제 따로 막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컴퓨터에 그러니까 1대1로 게이밍 인스턴스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턴 서버를 반드시 켜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사실은 턴 서버는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턴 서버에 제가 아까도 아키텍처 보여드렸지만 웹 시그널링 서버랑 1대1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대 웹 시그널링 서버를 턴 서버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웹 시그널링 서버가 일단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턴 서버를 사용하는 거고, 턴 서버는 웹 시그널링 서버랑 여러 대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여러 대의 서버보단 소수의 그런 턴 서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제 찾아본 걸 보면 언리얼 픽셀 스트리밍 다큐멘테이션이 이미 있고요. 사실은 이게 5라고 되어 있지만 4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폴더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당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션을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WS로 구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습 문서들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유튜브 동영상인데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본 건데 AWS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스턴 서버, 턴 서버 설정하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EKS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요 지금 GitHub에 있는 내용들이 야물 파일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현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좀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문서는 블로그는 바로 그 중국 쪽에서 작성한 그런 블로그가 있습니다. 실제 보는데 중국어라서 보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명령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몇 마디 중국말들이 앞에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들은 번역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다 읽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웹 RTC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세 번째 블록에 있는 웹 RTC 문서들, 텐서워크에서 만들어진, 사실 구글에서 만든 거죠. 이 문서들을 참조하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SFU 서버에 대한 토폴로지 자세한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EC2 인스턴스의 타입,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다큐멘테이션이 있어서 참조하시면 아까 말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 세션이 끝나고 부스로 가서 저희 미터 엑스퍼트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스타트업에서 이 게임 스트리밍을 하시겠다라고 문의를 주시면서 대응 자료를 만들다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게임 인더스트리가 가장 최첨단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전하는 데 가장 유연하고 좀 개방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게 될까? 또 이거 새로운 기술인데 이거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